독일 베를린의 한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는 올리버 슈미트. 47세의 그는 8년간 한국에서 생활하며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일상 곳곳에는 한국에서 배운 습관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친구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지만 이제는 그의 이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리버가 직접 들려주는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경험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올리버 슈미트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건 2015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39세였던 저는 단순한 비즈니스 출장이라고 생각했죠. 독일 본사에서 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의 여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만 머물 예정이었는데 그 3개월이 8년으로 늘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저는 작은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제 짐을 들어주시며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더군요. 독일에서는 택시 기사가 손님에게 그렇게까지 정중하지는 않거든요. 서로 간단히 인사만 하고 끝이죠. 하지만 한국의 택시 기사님은 제가 외국인인 걸 아시고도 한국어로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이 처음부터 마음에 와 닿았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체크인을 도와주면서 양손으로 키카드를 건네주더군요. 독일에서는 한 손으로 던지듯 주는 게 일반적인데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네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존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이 나라는 뭔가 다르구나 싶었죠. 첫 번째 비즈니스 미팅에서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파트너 회사의 임원들이 명함을 주실 때도 두 손으로, 받을 때도 두 손으로 하시더군요. 그리고 받은 명함을 바로 주머니에 넣지 않고 잠깐 읽어보시고 테이블 위에 소중히 놓아두셨어요. 독일에서는 명함을 주고받는 것이 그냥 정보 교환에 불과한데 한국에서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한국 동료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는데 식당에서도 계속 놀라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나이 많은 분이 술을 따라주실 때 젊은 직원들이 두 손으로 잔을 받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독일에서는 땡큐라고 한마디 하면 끝인데 여기서는 온몸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른이 말씀하실 때는 모두가 조용히 경청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든 자유롭게 끼어들어 말할 수 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 속에 얼마나 깊은 철학이 담겨 있을까? 한국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녹아 있었어요. 단순히 예의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이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해 왔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워가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말로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주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물건을 주고받을 때 두 손을 사용하는 문화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예의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바리스타가 커피를 건네줄 때 두 손으로 주시더군요. 그리고 저도 자연스럽게 두 손으로 받았어요. 그 순간 느낀 건 이것이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통의 방식이었어요. 몇 달 뒤, 저도 모르게 이런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파트너 회사에서 자료를 건네받을 때 제가 먼저 두 손을 내밀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한국 동료들이 올리버 씨,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라고 말해주시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 느꼈던 뿌듯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 생활 3년 차가 되었을 때 독일에서 부모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공항에서 만나 택시를 탈 때 제가 기사님께 카드를 건네면서 자연스럽게 두 손을 사용했어요. 어머니가 뒤에서 올리버, 왜 그렇게 하니?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한국적으로 변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이건 한국에서 배운 예의예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죠라고 설명드렸더니 어머니도 신기해하시면서 이해해 주셨어요. 독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이 습관은 여전합니다. 어제도 베를린 시내 카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두 손으로 카드를 건넸는데 젊은 점원이 잠깐 멈춰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독일에서는 보기 힘든 행동이니까요.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어서 설명해줬습니다. 이건 동양에서 배운 존중의 표현이에요.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 점원은 정말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다운 문화네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한국 문화의 작은 전도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작은 습관이 독일에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뜻깊었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동료들에게 서류를 건넬 때 두 손을 사용하면 처음에는 다들 신기해했어요. 올리버, 그거 한국에서 배운 거지? 라고 물어보곤 했죠. 지금은 몇몇 동료들도 저를 따라하고 있어요. 특히 토마스라는 친구는 이렇게 하니까 더 정중해 보이는 것 같다며 좋아합니다. 두 손으로 물건을 건네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제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줬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이 습관을 통해 저는 매일 작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길에서 보여주는 작은 예의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매일 감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횡단보도에서 양보해준 차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서울 강남구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등이 없는 곳이었어요.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택시가 저희를 보더니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섰습니다. 그때 제 앞에서 걸어가던 한국 아주머니가 운전기사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더군요. 단 2초 정도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진정성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독일에서는 보행자 우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차가 멈추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보행자들은 그냥 지나가죠. 고맙다는 표현도 손을 살짝 드는 정도가 전부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록 법적으로 보행자 우선이라고 해도 배려해준 운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품격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습관을 익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지만 한국 생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몸이 먼저 반응하더군요. 차가 양보해주면 자동으로 고개가 숙여졌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한국 친구들이 올리버 씨 정말 예의 바르다고 칭찬해 주셨죠. 그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한국 생활 4년 차였을 때 비 오는 날 명동에서 일이 있어서 혼자 걷고 있었는데요. 우산도 없고 비는 점점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신호가 바뀌려는 순간이었죠. 한 버스 기사님이 저를 보더니 속도를 줄이며 기다려주셨어요. 저는 급하게 뛰어서 건너면서도 버스 기사님께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님도 손을 흔들어 주시더군요. 그 순간의 따뜻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독일로 돌아온 후에도 이 습관은 계속됩니다. 베를린 시내를 걸어 다니다가 차가 양보해주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어요. 독일 운전자들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떤 분은 창문을 내리고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제가 걱정되는 줄 아나 봐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드리죠.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젊은 여성 운전자가 양보해 주시더군요. 저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요. 그 여성분이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아마 기분 좋으셨을 거예요. 작은 인사 하나가 서로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주는 거죠. 회사 동료 마르틴이 제 이런 모습을 보고는 올리버, 너 한국에서 뭘 배워온 거야? 요즘 더 친절해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예의야. 작은 배려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더 따뜻해 보여. 마르틴도 그거 좋은 습관이네라고 하면서 이제는 가끔 저를 따라하기도 해요. 한국에서 배운 이런 작은 예의가 독일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과도 따뜻한 교감을 나눌 수 있거든요. 고개 한번 숙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집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혁신적이라고 생각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주방 가위였습니다. 처음 한국 친구 집에서 불고기를 먹을 때 봤는데 가위로 고기를 썰어주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독일에서는 가위라고 하면 종이나 천을 자르는 용도로만 생각했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자른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죠. 칼과 도마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써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위가 만능 도구더군요. 고기는 물론이고 김치, 파, 면류까지 가위로 잘라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야말로 진짜 생활의 지혜구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한국 동료들과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다들 자연스럽게 가위로 고기를 잘라주시더군요. 저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가 서툴게 자르는 모습에 다들 웃으시며 도와주셨어요. 올리버 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면서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그때부터 저도 열심히 연습했어요. 한국 생활 1년 차에 혼자 자취를 시작하면서 주방 가위의 진가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파를 썰거나 김치찌개에 김치를 잘라 넣을 때 정말 편리하더군요. 칼로 하면 도마도 써야 하고 설거지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가위는 그냥 후다닥 자르고 씻으면 끝이에요. 이런 걸 왜 진작 모르고 살았나 싶을 정도였어요. 특히 파스타를 만들 때는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독일에서는 긴 파스타면을 먹기 힘들어서 포크로 돌돌 말거나 스푼을 함께 써서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가위로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먹더군요. 훨씬 편하고 실용적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도 파스타를 가위로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제일 먼저 좋은 주방 가위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요리를 해줄 때마다 가위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어리둥절해했어요. 올리버, 가위로 음식을 자르는 거야? 라면서 신기해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독일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피자 파티를 했는데 피자가 너무 커서 접시에 담기 어려웠어요. 독일에서는 보통 나이프로 자르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가위를 꺼내서 피자를 잘라줬습니다. 친구들이 처음에는 오 마이 갓 하면서 놀라더니 나중에는 와 정말 편하네 라고 감탄했어요. 특히 제 친구 슈테판이 이거 천재적인 아이디어다. 왜 우리는 이런 걸 생각 못했지? 라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슈테판도 집에 주방 가위를 사서 쓰고 있어요. 올리버가 한국에서 배워온 것 중에 가장 실용적인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먹을 때 가위를 사용해요. 샌드위치가 너무 클 때 반으로 자르거나 야채를 추가로 잘라서 넣을 때 정말 유용해요. 동료들이 올리버의 가위 기술이라고 부르면서 신기해합니다.
이제는 몇몇 동료들도 따라서 주방 가위를 사무실에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어제는 독일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올리버, 내가 알려준 가위 사용법 정말 좋더라. 이제 나도 파스타 자를 때 가위 써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까지 한국의 생활 지혜를 받아들이신 거죠. 정말 뿌듯했어요. 주방 가위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편리해질 수 있다니 한국의 실용적인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작은 도구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인 것 같습니다. 한국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밥이라는 것은 단순히 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식사 전체를 뜻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식사에는 반드시 국이나 찌개가 있어야 완성된다는 것이었어요. 독일에서는 감자와 고기, 그리고 야채 정도면 충분한 한 끼 식사였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리 풍성한 반찬이 있어도 국이 없으면 뭔가 허전해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매 끼니마다 국을 먹어야 하지? 싶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수프를 먹긴 하지만 메인 요리 전에 나오는 전체 요리 정도였고 매 끼니마다 먹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니 조금씩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동료 김 과장님 댁에 저녁에 초대받았던 날이 기억나요. 사모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상이었는데 불고기, 잡채,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된장찌개가 나왔을 때 김 과장님이 이제야 밥상이 완성됐네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국이 단순히 하나의 반찬이 아니라 식사의 마침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실제로 한국 생활을 하면서 국 없는 식사를 할 때면 정말 허전했습니다. 혼자 자취할 때 간편하게 볶음밥만 해 먹으면 뭔가 어색하더군요. 그래서 인스턴트 된장국이라도 꼭 끓여서 함께 먹게 되었어요. 그러면 비로소 제대로 된 식사를 했구나 하는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저에게 요리를 가르쳐 줄 때도 항상 국 끓이는 법부터 알려주시더군요. 올리버 씨, 한국 사람이 되려면 국 끓이는 법부터 배워야 해요라면서요. 처음에는 김치찌개부터 시작해서 된장찌개, 미역국까지 하나씩 배워갔어요. 처음에는 짜기도 하고 맛도 이상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제법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독일로 돌아온 후에도 이 습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는 아니지만 저녁에는 꼭 국이나 수프를 끓여 먹어요. 독일 친구들이 제 집에 놀러 오면 항상 신기해해요. 올리버, 왜 매번 수프를 만드는 거야? 라고 물어보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건데 국이 있어야 진짜 식사 같아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욱 그래요. 독일도 춥긴 하지만 한국의 김치찌개나 부대찌개 같은 뜨끈한 국물 요리가 정말 그리워져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한국 마트에서 김치와 각종 재료들을 사다가 직접 끓여 먹어요. 독일 친구들에게도 만들어주면 다들 이거 정말 맛있다, 몸이 따뜻해진다고 좋아해요. 지난주에도 회사 동료들을 집에 초대해서 김치찌개를 끓여줬는데 모두들 감탄하더군요. 올리버,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야? 정말 대단하다 라면서요. 특히 안나라는 동료는 이제 왜 한국 사람들이 매 끼니마다 국을 먹는지 알겠어. 이렇게 맛있고 몸도 따뜻해지는데 당연히 먹고 싶지라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서 베를린에 놀러 오셨을 때도 제가 된장찌개를 끓여드렸는데 올리버, 이게 한국 음식이니? 정말 맛있구나. 몸에도 좋을 것 같고라고 하시면서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이제 어머니도 가끔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여 드신다고 하세요. 한국에서 배운 국이 있어야 완성되는 식사라는 개념이 제 독일 생활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한국의 식문화가 독일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번 국을 끓일 때마다 한국에서의 따뜻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곤 해요.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게 배운 문화 중 하나는 술자리에서의 예의였습니다. 독일에서도 맥주 문화가 발달해서 동료들과 자주 술을 마시지만 한국의 술자리 문화는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특히 윗사람 앞에서 고개를 돌려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첫 달 회사 회식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부장님이 저에게 소주를 따라주시는데 옆에 앉은 한국 동료가 제 팔을 살짝 건드리더니 속삭였어요. 올리버 씨, 부장님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드세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정면을 보고 마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나이 많은 분이나 윗사람 앞에서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리는 것이 예의라더군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해야 하지? 싶었어요. 독일에서는 상대방 눈을 보면서 프로스트, 건배 라고 외치며 시원하게 마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이 설명해 주더군요. 어른 앞에서 술 마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약간 몸을 돌려서 겸손하게 마시는 거죠. 그때부터 저도 의식적으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나 과장님들 앞에서는 고개를 살짝 돌려서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지더군요. 그런 제 모습을 본 한국 동료들이 올리버 씨 정말 예의 바르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도 좋았어요. 한국 생활 2년 차쯤 되었을 때는 이미 완전히 몸에 밴 습관이 되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 나이 많은 분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서 마시고 있더군요. 심지어 한두 살 차이 나는 선배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올리버는 정말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이야 라고 놀리기도 했죠. 독일로 돌아온 후에도 이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제도 회사 동료들과 퇴근 후 맥주를 마시러 갔는데 나이 많은 부서장님이 함께 계셨어요. 맥주를 마실 때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더군요. 동료 미하엘이 올리버, 왜 그렇게 마셔? 라고 물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아, 이거 한국에서 배운 예의야. 윗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마시는 게 예의라고 배웠어 라고 설명했더니 부서장님이 정말 감동받으시더군요. 올리버,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구나. 정말 멋진 문화네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이후로 부서장님이 저를 더욱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친구들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분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서 술을 마시게 되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신기해했지만 이제는 올리버의 한국식 매너라고 부르면서 이해해주고 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셨을 때예요. 독일로 돌아와서 부모님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맥주를 따라주시더군요. 그때 습관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마셨는데 아버지가 올리버, 왜 그렇게 마시니? 라고 물으시더군요. 한국에서 배운 예의라고 설명드렸더니 아버지가 정말 뿌듯해 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술자리에서 이런 작은 예의를 지킬 때마다 한국에서의 따뜻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